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문재인 씨 부친되는 문용형입니다. 문용형. 이 조갑제닷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칼럼이 실렸는데요. 백선엽과 문용형과 친일. 백선엽과 문용형. 조갑제닷컴에 실린 건데 이 문용형이라는 분은 문재인 씨의 부친되는 이름입니다. 부친입니다. 백선엽과 문용형과 친일 이런 제하에 후세가 선대의 역사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백선엽과 문용형과 친일 이런 카테고리를 정하면서 후세가 선대의 역사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쓴 필자가 상당한 분입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 교수가 쓴 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걸 한번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이승만 TV에 실린 백선엽과 문용현의 원고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이승만 TV에 실린 백선엽과 문용현이라는 그런 글의 원고입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백선엽과 문용현, 문용형. 이 문용형은 다시 말하지만 이 문재인 씨의 부친되는 분입니다. 네. 지난 9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인 것은 관련 특별법과 위원회가 내린 결론인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은 국기가 역사적 진실을 규정할 수는 없다.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규정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특별법과 위원회 활동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1949년 당시 반민특위가 반민족 행위자로 수사한 사람은 600명이며 당시 백선엽은 없었다. 그런데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에 의해 백선엽이 친일파가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이다. 예컨대 해방 당시 나이 25세의 만주국 중위인 백선엽이 친일파라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은 같은 나이 25세로서 일제하 함흥시청의 농업계장이었다는데 이 역시 친일파가 아닌가? 이상과 같은 박민식 장관의 대답은 일정기의 말단 공무원이라고 친일파라 할 수 없듯이 만주국의 하급 장교인 특정 인물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많은 사람이 그런 취지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글은 제가 읽는 글은 말이죠.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 서울대학교 과거에 서울대학교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 교수가 쓴 칼럼 내용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백선엽과 문용형과 친일 이런 제목인데 후세가 선대 역사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글의 제목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해프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12일 경남 양산에서 은퇴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장관을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박민식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진심마저도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2004년 저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이영훈 교수를 얘기합니다.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저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일제강점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동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5명을 선정한 작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말입니다. 2009년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5명을 선정한 작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는 저는 바로 전 서울대 이영훈 교수 이 글의 필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1949년 반민특위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688명보다 317명이나 많은 수입니다. 이 추가된 인물에 백선엽 장군을 위시하여 이승만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닌 김성수, 문교부 장관 백낙준,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노기남, 추기경,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소설가 김동인, 시인 서정유 등 일제하에서 민족의 실업, 교육, 언론, 문화에 힘쓴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대 정부가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하고 처벌한 사업보다 60년이 늦은 세월에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후인들이 벌인 이 같은 역사 청산 작업이 법리에서나 역사 이론에서나 크게 잘못되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부친의 명예와 관련하여 박민식 장관을 고소하였기에 또 박 장관이 이를 계기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기에 저로서는 침묵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멍석이 깔렸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광대라고 할 수 없지요. 네. 백선엽 장군은 1920년 평남 강서군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 교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1920년 평남 강서군에서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선엽은 보통학교, 그러니까 소학교죠, 옛날로 따지면 지금으로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사범학교, 이 평양사범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 사범학교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실력이 높아야 됩니다. 평양사범학교에 진학하여 1939년 졸업한 뒤에 교직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1941년 12월 만주국 중앙육군훈련처에 입교하여 1942년 소위로 임관했으며 1943년 2월 관도특설대에 배치되어 활동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관도특설대에 근무할 당시 중국 공산당 소속 팔로군의 게릴라 부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소속 팔로군의 게릴라 부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해방 후 1945년 12월 백선엽은 북한으로 돌아와 조선민주당의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잠시 일하다가 서울로 월남하였습니다. 이후 미 군정이 세운 군사영학교를 거쳐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들어가서 1949년 대령으로 진급하여 사단장으로 복무하다가 6.25 전쟁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령으로 진급하자 사단장으로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투스타지만 그때는 대령이 사단장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백선엽 장군이 최후의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여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를 구원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다부동 전투란 거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 낙동강 벨트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바로 그 판국인데, 여기서 싸워서 이겼고, 백선엽 장군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퇴각을 명령하거나 내가 퇴진하거나 이 후퇴를 할 경우는 뒤에서 나를 쏘아 죽여라, 이렇게 말한 대단한 장군입니다. 나를 쏘아 죽여라, 나를 퇴각하지 못하도록 등 뒤에서 쏘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훌륭한 대한민국 구국의 영웅, 6.25 전사에, 세계적인 전사에, 세계 전사에 올라있는 분이 바로 대한민국 백선엽 장군이 영웅으로, 전쟁 영웅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구국의 영웅으로 받들어지는 분이 친일파가 된 것은 앞서 소개한 2005년에서 2009년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이자가 노무현이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역사를 재단을 했을까요? 네. 2005년, 2009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하급장교지만, 소위지만 근무한 부대가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였다는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속한 간도 특설대가 토벌한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에 조선인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조선의 독립군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백 장군의 회고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하는 조선인 독자의 부대는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이라고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해서 주로 공산당이 주도한 동북항일 영군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영토 회복과 혁명을 위한 군대였습니다. 공산혁명을 위한 군대란 뜻이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1939년 만주에 주둔한 일본 광동군은 동북항일 영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벌였으며, 그 결과 1941년 이후 만주에서 동북항일 영군은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동북항일 영군에 소속한 김일성의 소부대는 연해주 소련령으로 피하였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만주에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소속한 게릴라 부대의 소규모 활동이 있었는데, 간도 특설대가 전투를 벌인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조선인이 속해 있었지만 그것을 두고 조선의 독립을 위한 독립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학자인 그 이영훈 교수가,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지금 글을 쓴 거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읽느냐, 문용형, 문재인의 아버지와 백선엽 장군 이분이 소위 친일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두 사람 다 친일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당시에 조선인은 통일적인 독립운동의 조작으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사상적으로도 크게 분열해 있었습니다. 당시 조직이나 이념의 면에서 하나로 잘 통합된 조선인의 정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큰 환상입니다. 이념적으로 조선인들은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조선인이 거주한 모든 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소개할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 살았던 국내의 함경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주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도는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대규모 일본 자본이 투하되어 가장 급속히 공업화가 되고, 그에 따라 많은 수의 조선인이 자산계층으로 성장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치안유지법에 따라 공산주의 활동을 극력 억압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물러간 뒤 미 군정은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대립은
전국적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폭발하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남북한의 분단을 가져오고 나아가 6.25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은 그 성격이 복잡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의 이념적 분열에 따른 내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내전이 1940년대 전반 만주 간도에서 조선인으로 구성된 간도 특설대와 역시 다수의 조선인으로 포함된 팔로군 부대, 중국 공산당 부대입니다. 중국 공산당 팔로군 부대 사이에서 조기적으로 벌어진 셈입니다. 역사적 맥락이 이러하므로 백선엽의 간도 특설대 활동은 친일 반민족 행위로 볼 수 절대 없습니다. 백선엽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웠을 뿐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백선엽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웠을 뿐입니다. 왜? 중국 팔로군 소속이니까요. 이 간도 특설대와 싸운 그 대상이 팔로군의 게릴라들이라니까 말이죠. 2005년부터 2009년 노무현 정부가 벌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재단을 내버리고 백선엽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진영의 인사들에게 씌운 프레임 그대로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박민식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음을 지적한 위에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건립되고 발전한 이 나라의 자유시민이라면 이 같은 박 장관의 소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영은 1920년 함경남도 함주군 운전면 운성리의 소란마을이라는 해변가 마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문재인 아버지 문용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7년 이후 이 지역에는 천지개벽과 같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신흥재벌인 일본질소가 이 지역에 조선질소비료라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질소비료는 연간 비료 생산량이 세계 제5위인 실제론 3위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 화학공장이었습니다. 비료 생산에는 대량의 전기가 중간재로 소요되었습니다. 일본질소는 일본에서 대량의 전기를 확보할 수 없자 함흥에다가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질소의 노구치라는 유명한 사업가는 함흥 북쪽 고원의 부정강과 장진강에 풍부한 전력 자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압록강으로 흐르는 두 강을 댐으로 막은 다음 강물을 함흥 방향으로 뚫은 터널로 역류시켜 낙차 200m의 수력 발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개발한 전력 자원은 조선질소비료 공장뿐만 아니라 북조선을 관통하는 송전망을 통해 평양으로 나아가 경성으로까지 공급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걸쳐 조선의 공업화가 크게 촉진되는 이 같은 전력의 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1927년 이후에 흥남은 조선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컨대 1939년 흥남읍을 포함한 함주군의 인구는 23만 8,041명으로 경성부와 평양부에 이어서 전국 제3위였으며 부산부보다 더 많았습니다. 상당히 컸네요. 네. 흥남읍만의 인구는 11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렇게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와 더불어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으며 그에 따라 땅을 많이 소유한 조선인 가운데 상당한 재력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함흥읍 운전면 운성리에 거주한 남평문 씨 가문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문근영입니다. 이 사람은 1937년과 1939년 동아일보가 선정한 흥남읍의 약 20명에 달하는 조선인 유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1898년생인 그는 1930년부터 함주군 흥남읍의 유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30년과 35년에 읍협의원에 선출됐으며,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구의원이 되겠죠. 읍의원이 되겠죠. 읍의원. 읍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되겠죠. 나아가 함주군 농해 평의원, 함주군 금융조합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 협력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딱 이게 나오네요. 이 남평문씨 가문에서도 그런 사람인데, 지금 문근형이라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문근형은 조선 총독부의 협력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함주군 금융조합 평의원은 6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일본인, 3명은 조선인이었습니다. 흥남의 유지로서 문근형은 지방의 교육 발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1932년 흥남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보통학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입니다. 네, 보통학교를 설립. 1935년에 흥진학원 교사 신축, 1935년에 흥남 청길리에 있는 또 하나의 공립보통학교 설립에 적극 관여하여 기성회 회장, 부회장,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많은 기부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죠, 완전히. 그렇게 따진다면 이분도. 문근영이라는 사람도요. 1939년 그는 그의 장남은 도쿄의 게이오 대학에, 차남은 교토중학교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문근영은 월남하여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신흥자산 계급으로서 총독부에 협력한 그가 공산치하에서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근영을 중심으로 한 흥남 운전면의 남평문씨 일족도 대개 같은 처지였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 월남한 것도 크게 보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월남했겠느냐라는 데서 이러한 이유로 월남했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필자인 서울대학교 전 서울대 교수인 이영훈 교수가 또 계속합니다. 문용영, 이 문재인의 아버지는 문근영과 사촌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의 그 회고록에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운명에. 그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음 문재인의 말입니다. 아버지는 일제 때 함흥 농고를 나왔다. 함흥 고보와 함께 함경도 지역의 명문이었다. 아버지는 인근에서 수재라는 말을 들었다. 졸업 후 아버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북한 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다. 그때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았으나 끝까지 버티고 안 했다고 한다. 유엔군이 진주한 짧은 기간 동안 농업과장도 했다. 그리고 피난을 내려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과장까지 올랐네요. 네. 유엔군이 진주한 짧은 기간 동안에 농업과장도 했다. 그리고 피난을 내려왔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는, 북한 치하에서는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았으나 끝까지 버티고 안 했다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이영훈 교수의 말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위키피디아 나 나무위키 같은 사전유에서 문용영을 검색하면 함주군 흥남읍 출생으로 1936년 함흥농고에 입학하여 1941년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해방 후 함흥읍의 농업개장으로 근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함흥읍의 서기로 근무했다고 쓰여 있어서 그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정보는 2013년 이후
문재인 씨가 2번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세간에 널리 퍼진 것을 취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수 말은 계속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장관을 고소한 것은 자신은 자서전에서 아버지가 함흥읍의 농업계장으로 근무한 것이 해방 후라고 했는데 일제하로 잘못 이야기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말단이기는 하나 총독부의 관리였다면 큰 범죄에서 친일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관리 임명이 말이죠. 전부 다 총독부 명의로 나갔습니다. 총독부의 관리였다면 큰 범죄에서 친일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 매체에서 문용령이 1941년 흥남 농고를 졸업한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흥남읍의 계장이나 서기로 복무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보고 이루어졌을 박 장관의 발언이 과연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박 장관 말이 뭐가 틀렸냐 이런 얘기죠.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되냐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또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재인이 그의 자서전에 소개한 아버지의 이력 자체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영훈 교수죠. 이영훈 교수를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분은 말이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입니다. 서울사회과학원 연구원 전 대학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 지금 서울대학교 전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학력이 그렇고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나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나고 경제사학회 연구이사고요. 아주 역사에도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도 하고 상당히 그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재인이 그의 자서전에 소개한 아버지의 이력 자체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의 본질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회고조차 불분명하거나 잘못 일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중대한 발언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흥남 농업학교, 이하 함흥농교죠.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였습니다. 입학 연도는 여러 매체가 193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발언은 역시 문재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것이 발언한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런데 1936년 3월 18일 동아일보를 보면 동년의 함흥농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936년 3월 18일 동아일보를 보면 동년 함흥농교 합격자 명단이 쫙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중학교 진학은 정년기 소년 인구의 1%에 불과한 엘리트 코스였는데 그로 인해 각종 중학교의 입학생 명부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1932년, 34년, 35년, 36년 함흥농업학교 입학생 명부가 신문 기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36년 기사를 보면 함흥농업교 지원 354명 중 53명 합격이란 제목하에 그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문용령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합격자 발표를 동아일보에서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함흥농업학교 지원 354명 중에 53명이
53명이 합격이란 제목하에 그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문용형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1937년 이후의 합격생 명단은 신문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37년 이후의 합격생은 찾아지지 않고 36년도, 35년도, 34년도, 32년도 농교 입학생 명부가 신문기사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문에 옛날에 많이 났죠. 서울대학교 합격자 명단 발표가 말이죠. 저희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각 신문에 조선동아 등등 조선동아일보에 쭉 합격자 명단 무슨 과 누구 하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그때 32년도, 34년도, 35년도, 36년이니까 명문학교라고 했으니까 함흥농교 입학생 명부가 신문기사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6년 기사를 그러니까 이분이 본 겁니다. 딱 봤더니 마치 동아일보 36년 분이 있으니까 함흥농업학교 지원 354명 중 53명 합격이란 제목하에 그 명단이 나열돼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문영용은 문재인 씨의 아버지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7년 이후의 합격생 명단은 신문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문에서 명단이 합격생 명단이 없다는 거죠. 37년 건. 있는 거는 32년, 34년, 35년, 36년생 입학생만 명부가 신문기사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요컨대 여러 매체가 기술하는 문용령이 1936년에 함흥농교에 입학하여 41년에 졸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용령의 함흥농교 졸업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37년 이후에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집안의 역사라고 해도 심지어 아들의 아버지에 관한 회고라 해도 그것이 정확한 기록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불확실할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씨는 아버지가 함흥농교에 입학한 정확한 연도를 혹시 소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학적부 등을 통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아버지가 함흥농업학교에 입학한 정확한 연도를 혹시 소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학적부 등을 통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친족인 문근영 씨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용령의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용령의 아버지는 문정기입니다. 흥남읍에서 1930년대에 걸쳐 조선인의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942년 흥남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조직되어 모금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기부금 5,000원 모집을 목적으로 하여 면내 자산가들 약 140명이 10원 이상에서 200원까지를 기부하였는데 그 140명 명단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문씨 문 중에서는 문근영을 포함하여 11명이 기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 문정기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찾아봤네요. 우리 이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이영훈 교수가 말이죠. 네. 자, 그 이영훈 교수의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문씨 문 중에서 문근영을 포함하여 11명이 기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 문정기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정기가 누군지는 아까 얘기했죠. 네, 문용영 씨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네. 1935년 6월에는 문근영이 자신이 후원회 회장으로 있는 흥진학원의 교사를 신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약 61명의 면내 유지가 출연을 했는데 그 가운데 12명이 문씨 일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문정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흥남읍 청길에 또 하나의 공립보통학교 교사의 증축공사가 착수되었는데 읍내의 기부자는 도합 63명이었습니다. 문정기는 거기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문용령의 집안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월사금이 3원 정도나 되는 1년이면 입학금을 포함하여 40에서 50원 드는 학비가 드는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용령이 제주가 출중하여 문중의 다른 재력가가 그의 중학교 진학을 후원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의 의미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일정기의 공무원 시험이라면 연간 100명을 선발하는 보통 문관 시험을 가리킵니다. 보통고시입니다. 보통고시. 이게 우리로 따지면 과거에 보통고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등고시가 있고 보통고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보통문관시험이 과거에 일본 시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통문관시험, 고등문관시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등고시, 보통고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네. 그때 보통문관시험을 가리킵니다. 이제 지금 이영훈 교수의 말을 계속합니다. 그에 합격하면 판임관 이상의 직급에 임명됩니다. 이에 함흥읍의 서기였던 문용현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을 리는 없습니다. 인터넷 매체에 따라 문용현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읍면의 경우 읍면장은 총독부의 관원입니다만 그 아래의 서기나 고원은 고용원입니다. 고원은 리원으로 총독부 소속의 관원이 아닙니다. 총독부 소속의 관원이 아닙니다. 총독부는 매년 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을 발간했습니다. 지금도 고스란히 잘 전해지는 그 직원록의 읍면의 리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의 리원은 읍면장이 보통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간단한 필기시험을 통해서 재량으로 선발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여러 신문에서 면석이 시험의 합격자에 관한 기사가 자주 실리게 됩니다. 전국에 2325개에 달하는 모든 읍면이 다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학교장의 추천이나 지인의 소개로 읍면장이 재량으로 선발했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전형이라 하여 간단한 필기시험을 거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용령이 합격했다는 공무원 시험은 아마도 함흥읍장이 재량으로 시행한 전형이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등문관 시험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문용령이 합격했다는 공무원 시험은 아마도 함흥읍장이 재량으로 시행한 전형이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1941년 당시 함흥읍사무소의 편제나 소속 리원의 수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하지 않아 정확하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동년 함북에 있는 성진읍을 보면 당시 성진의 인구는 6만 2천 명으로서 함흥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진읍 역시 일찍부터 일본 자본이 진출한 유수의 공업도시였습니다. 읍사무소의 편제를 보면 읍장, 부읍장 이하의 서무계, 내무계, 회무계, 재무계, 사회계, 호적계, 시가계획계 등 7개의 계가 있습니다. 농업계는 없었는데 아마도 공업도시여서 그러했을 겁니다. 7개 계에 배속된 리원을 보면 서기 20명, 기수 1명, 촉탁 4명, 고원 8명, 고용원이라는 뜻입니다. 고원 8명, 임시 고용원 9명으로 도합 42명이었습니다. 이에 비춘다면 성진읍보다 훨씬 공업화된 인구가 2배인 함흥읍에 속한 리원은 아마 서기 40명 정도를 포함하여 7, 80명에 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대개 보통학교 졸업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읍장이 재량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통해서 고원으로 선발된 다음 능력과 품행을 인정받아 서기로
나아가 계장으로 진급하는 자들입니다. 참고로 신문에 보도된 1934년 함흥농교 졸업생의 진로를 살필 수 있습니다. 함흥농교 졸업생 진로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졸업생 31명 중 관청 취직은 고작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교원, 금융조합, 북선전기, 불이흥업 등 대우가 훨씬 좋은 곳으로 취업하였습니다. 1941년이면 공업도시 함흥의 발전상은 더욱 높은 수준이어서 지역의 최고 엘리트인 함흥농교 졸업생이 보통학교 졸업생들과 경쟁하면서 읍면의 리원 전형에 응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지 않나 여겨집니다. 또한 문재인은 그의 부친이 해방 후 함흥시에 농업개장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 점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공업도시 함흥읍은 1944년 함흥부로 그러니까 시로 승격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성진읍의 경우를 보아 함흥부 청사에 농업계가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회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록과 문서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용령은 함흥농교에 진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보통 학교만 졸업한 뒤 흥남읍의 고원으로 취직하여 서기나 계장으로 승진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의 아들의 회고는 함흥읍이 재량으로 실시한 전형인 듯 합니다. 어쨌든 그가 일제하에서 함흥읍의 서기로 복무했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장으로 승진한 연도가 해방 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전일 수도 있고 그 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씨가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 증명하는 도리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은 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학도로서 저는 역사란 본래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40년 전반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에 읍면의 서기는 총독부의 전시동원을 말단에서 수행하는 천병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쌀을 공출하고 녹그릇 등 군수물자를 징벌하고 나아가 노무자를 동원하는 일 등이 모두 읍면 서기의 몫이었습니다. 흔히들 노무동원이라 하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대규모인 국내 동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선에서는 곳곳에서 철도 공장, 비행장, 방공호 등의 토목공사가 대규모로 진행 중이었고 그를 위해 남선에서 수십만의 청년이 몇 개월씩 동원되었습니다. 이 대량의 노무동원과 감독의 문용영을 비롯한 함흥읍의 관리들은 눈코 뜰 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선 읍면의 서기는 한동안 주민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예를 소설가 박완서의 회고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박완서의 삼촌은 개성읍의 서기였습니다. 해방이 되자 삼촌은 피신에 없었는데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와서 집안의 세간살이를 부수고 장독대를 박살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영훈 교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주군 운전면 운성리에 터전을 둔 남평문씨 일족으로 문근영이나 그의 족친인 문용영은 일제하에서 성장한 신흥 자산 또는 중산 계층으로서 지역의 실업과 교육에 힘썼으며 그런 면에서 총독부에 협력하는 계층이었습니다. 해방 후 문근영이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문용영이 소련군 치하에서 공산당 입당 권유를 물리치고 6.25 전쟁 도중에 월남한 것도 그의 일족이 북한 공산 치하에서 생존하기 힘든 계급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수를 얘기합니다. 이 교수, 이 필자입니다. 저는 문근영이나 문용영이나
그의 일족을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출생한 그들은 총독부에 협력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근대화에 앞장서고 봉사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성에서 반공진영에 속했으며 그래서 해방 후에 또는 6.25 전쟁기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월남한 배경이나 동기는 백선엽 장군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선엽과 문용영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그 역사적 배경이나 속성이 동질적인 부류입니다. 그들을 두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 하면 참으로 가당치 않은 작태입니다. 예. 여기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사업의 문제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동인물이었던 강만길, 이만열 같은 역사학자들의 역사관이나 정신세계가 어떠했는지를 여기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들은 후세에 태어났다는 단지 그 하나의 권리에 입각하여 그들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편향된 것인가를 부끄러움 없이 폭로하였을 뿐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역사조차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문용영에 대한 아들 문재인의 회고가 그 점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듯이 후세에 태어났다는 권리 하나만으로 선대 역사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더구나 정치가 특정의 동기를 가지고 역사에 개입하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커다란 폐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민식 장관이 국가라 해도 역사적 진실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정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란 원래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모를 정도로 무식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실은 이유는 정확한 논증을 통해서 역사학자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고자 했는데 이게 마침 조갑제닷컴의 기사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백선엽과 문용영과 친일이라는 후대가 선대의 역사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알을 필요가 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다. 또 문바들도 이것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